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1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후베이성 정부는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현지 시간으로 22일 밤 10시를 기준으로 1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현지 시간 23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국에서 발생한 폐렴 사태와 주요 기업 실적 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03%, 나스닥 지수는 0.1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삼성과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세 부과를 면제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세계 경제 포럼 참석 중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을 많이 도와줬다며 관세 면제를 해줬고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IT 업체들이 국경을 넘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국이 디지털세를 도입하려 하자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22일 디지털 기업에 임의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한 관세를 임의로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226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2%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688선까지 올라왔는데요. 특히나 어제 수급 괜찮았습니다. 기관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어제 장 마감 전에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단숨에 8% 넘게 급등하면서 12만 원 선을 회복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에서 강세를 띄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소폭 빠졌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17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탈일본 움직임을 보이면서 되려 일본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함께 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한국거래소가 시총 비중 30% 상한제 수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어제 오후에 현대자동차 실적 발표가 있었다고 알려드렸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과 앞으로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좀 살펴보면 주택 지표 호전과 일부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 더불어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EU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우한 폐렴 환자 확진자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조금 줄여 나갔고요. 다우지수는 마지막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시죠. 네, 미국 3대 지수가 다우는 소폭 약세의 모습 보였었고요.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는 어제 하락을 딛고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 지난 21일부터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보다도 어저께 일단 일시적으로 발생되었던 그리고 그 이슈 관련돼서 우한 폐렴 이런 이슈가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뉴욕 증시 기본적인 특징은요. 어제는 미국에서 발생된 우한 폐렴 관련돼서 주가가 약세로 밀렸다. 이것이 어제 특징인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3대 지수 약세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우한 폐렴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일단 미국 증시는 좀 둔감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 관련돼서 우한 폐렴 그러니까 미국인 한 명이 우한 폐렴 관련돼서는 상당히 잘 진정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시장을 좀 안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최근 들어서 우한 폐렴 관련해서 상당히 시장의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상당히 좀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우의 모습을 잠시 후에 보실 예정인데요. 다우 지수가 어제는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략가들의 평가들이 어저께 미국 다우 지수의 하락은 어쩌면 이후에 우한 폐렴 관련돼서 상당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하락 속에서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만 시장에서 퍼붓는 우한 폐렴 이런 단어에 비해서는 예상보다 둔감하게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나스닥 지수의 모습은 어제는 하락을 딛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9,383선으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글로벌 악재는 한 단계씩 좀 없어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가장 이슈가 됐던 중국 상하이 지수의 모습을 보실 것 같은데요. 결국 근원지가 결국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약세 속에서 마감됐고요. 오늘은 약세 속에서 어제와 그제 변동성 속에서 어제는 중국 상하이 지수가 소폭이나마 반등세를 모습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런 어떤 과거에 우리가 사스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긴가민가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몇몇 또 실적에 대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유로존 관련돼서 무역 전쟁 그런 어떤 해프닝을 상당히 크게 보이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둔감한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어제 이슈 관련돼서 보잉의 주가가 상당히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이른 부분이 있겠지만 우한 폐렴이 지금보다 커지고 있다면 결국 글로벌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격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보잉 737 맥스 관련된 부정적인 노이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잉의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같고요. 또한 그의 종목 관련돼서 유나이트 에어라인의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유나이트 에어라인을 모습을 보시면서 이번 이슈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런 어떤 시장의 글로벌 투자 관련돼서 시장의 긴장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급락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었고요. 2018년도 넘어서 2019년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급등과 급락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부분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항공업의 특징인지 몰라도 델타 항공의 모습을 보시면 앞서 보시는 모습과 예상보다 다른 모습이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항공업의 주가의 변동폭은 무엇보다도 보잉 737 맥스의 어떤 변동성이 예상보다 항공업의 주가를 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한 폐렴과 관련된 있는 부분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실적 관련돼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IBM 주가가 실적 예상보다 호조세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IBM 주가 관련돼서 그동안 글로벌 인덱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IBM 주가가 실적 호조가 나와 있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IBM 주가가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
리포트 실적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 보면 여전히 IBM의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이 그만큼 2020년도 즉 올해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몇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WEF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 그러니까 좀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다보스 포럼의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 관련돼서 앞으로 미국 관련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유럽산 자동차 관련돼서 상당히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포드의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나 자동차업에 상당히 보호를 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이런 걸 보면 이제는 글로벌 자동차 업종은 전기차나 즉 어떻게 보면 유로발 즉 전기차나 이런 쪽 이외에는 내연기관의 차는 이제는 한계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현대차 관련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좋아졌다는 표현보다도 전기차나 이런 트렌드로 가지 않는 이상 상당히 이제 현대차 즉 그동안 한국을 이끌었던 자동차 업종의 빅메이커의 주가들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는 포드의 주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보겠고요. 자, 포드를 넘어서 GM에 대한 주가도 좀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포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는 미국의 빅메이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현대차의 모습과 비슷하게 이제는 내연기관의 차든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지난 21일부터 열렸던 다보스 포럼 관련돼서 무역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문우신 미 재무장관의 코멘트가 상당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가질 것 같은데요. 유럽 국가 디지털세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구글이나 소위 상당히 그 글로벌 이끌었던 이런 어떤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수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부가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노이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럽 국가가 즉 미국의 구글이나 이런 몇몇 기업들 관련돼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매출 관련돼서 일정 부분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평가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재무장관이 과연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미국이 유로존이나 디지털세 관련돼서 반박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 관련돼서는 어제와 오늘 즉 어떻게 보면 그 다보스 포럼이나 그런 이슈보다도 예상보다 그 우한 폐렴 이런 시장의 이슈가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이후에 미국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제는 핑계가 딱 하나 있습니다. 즉 우한 폐렴 관련돼서 글로벌 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한 폐렴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17명으로 폭증한 상황입니다. 현재 2003년에 사스 사태와 같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불안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신 것처럼 아침에 오다가 좀 들어보니까 우한시가 오늘 지금 한국 시간은 8시 03분인데요. 중국 상하이 기준으로 보면 오전 10시에 이제 우한시에 있는 자동차나 그리고 그 항공 열차 등 교통망이 우한시 이외로 나가는 것을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우한시 내 거주자들이 이제 우한시 이외 지역으로 다니는 것을 봉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우리가 모르는 예상보다 우한 폐렴 관련돼서 시장이 좀 크게 좀 일단 중국 측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한 폐렴 관련된 몇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제 그 국내 증시 관련된 데이터 가장 큰 데이터가 결국 우한 폐렴 이런 단어가 상당히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글로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쩌면 우한 폐렴 관련돼서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중국 당국이 예상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글로벌 관련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가 이제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기에 그 사스 대유행처럼 중국 당국이 예상보다 데이터를 좀 속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국경을 넘어서 많은 지역으로 상당히 그 우한 폐렴 관련돼서 이런 어떤 환자 그리고 확진을 받은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우한 폐렴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이슈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몇 가지 좀 평가가 있는데요. WHO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지 시간으로 23일 그러니까 오늘
부분들이죠.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커지게 된다면 4단계 그러니까 우한 폐렴 관련돼서 세계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좀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세계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크게 보면 그동안 우한 폐렴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WTO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게 된다면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즉 대인 간의 이런 우한 폐렴이 좀 전파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겠고요. 지난 10년간에 6번이나 WTO가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계기가 된다면 그만큼 이제는 상당히 글로벌 관련돼서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좀 뜨거운 관심을 받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어저께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있는 모 박사가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한 폐렴이 지난 2003년 사스 당시와 같이 전면적인 사태로 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WTO가 이와 발맞춰서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이것이 그 이슈로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게 좀 보실 것 같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춘절 부분인데요. 춘절 때는 춘제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연 30억 명 이상이 춘제 대이동이 되는데 과연 30억 명 이상이 대이동이 된다면 그 인원이 결국 중국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있죠. 최근 들어서 많은 한국 사람들 많이 가고 있는 다낭 이런 데서도 예상보다 우한 폐렴 관련돼서 확진자가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글로벌 관련돼서 서로 간에 해외적인 여행 그런 부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2002년을 잠깐 돌아가 봐야 되겠는데요. 글로벌 관련돼서 이번에 중국 당국의 이런저런 부분들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2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스 관련돼서 800여 명의 사망자 생겼는데 그 당시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2002년 11월 16일 날 중국 광동성에서 사스가 첫 발생이 되는데 중국 당국이 그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6개월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2013년 5월 달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고요. 따라서 며칠 전에 중국 정부가 이렇게 우한 폐렴을 얘기했다는 걸 보면 이것이 며칠 전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난 2002년 사스의 공포로 비교해 보면 아마 몇 개월 전에 중국 당국이 이미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버티다가 이번에 오픈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제2의 사스 공포와 좀 확산된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몇몇 좀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우한 폐렴이 예상보다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건 당국의 코멘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한국 질병 당국의 어떤 코멘트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 필요 같은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표로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어제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저께 한국 당국이 어저께 공구시 발표 기준을 보시면요. 중국 후베이성이 어저께 공구시 기준으로 270명 그리고 중국이 309명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어제 9시에는 확진 환자가 309명 그리고 어저께 오전 10시에는 몇 명 나왔냐면요. 44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명 이상이 변동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2의 사스 공포와 좀 맞물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 이외에 보면은 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그리고 미국 예상보다 이것이 좀 확진 판결을 넘어서 글로벌로 넘어가는 전초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강조가 드려야 될 것은 어저께 9시에는 309명 그리고 1시간 이후에는 약 440명 정도가 확진 판결이다 이런 판단을 보면 1시간 단위로 100명 이상 이렇게 좀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크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저께 미국 증시 하락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죠? 결국 우한시에 있었던 분이 미국에 다시 왔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우한 폐렴 관련돼서 확진이다. 이런 어떤 이슈 속에서 어저께 하락했습니다만 오늘의 상승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 한 명의 예상보다 잘 통제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오늘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는 약세, 그 외에 어떤 업종지수 상승했는데 과연 이것이 한 명에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스트레스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국내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4명을 좀 조사해보니 음성이다.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 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공구시 기준으로 우리가 한 명의 확진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관련돼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한 폐렴 관련돼서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그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이트 속에서 이런 어떤 데이터가 변동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테마 관련주 어떤 종목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이제는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우한시가 결국 우한시 내에 있는 거주자가 우한시 이외로 나가는 것을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강고하게 그리고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 상당히 이번에 우한 폐렴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어떤 긴장감도 커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한국 증시를 넘어서는 우리가 내일부터는 또 연휴이기 때문에 다음 주 5일까지 긴 연휴 속에서 우한 폐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좀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우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전날만 하더라도 사망자 수가 6명이었지만 하루 만에 거의 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2부에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탈일본 움직임을 보이면서 되레 일본에 충격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해서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부분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던 것 같은데요. 작년 7월 이후에 일본이 그 한국을 향해서 수출을 좀 막겠다, 즉 세계의 어떤 주요 품목을 막겠다 이런 이유에 일단 몇몇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한국보다 중국이 일본이 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좀 평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그 아사히 신문에서 어저께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일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베 총리의 어떤 전략가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아사히 신문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보다 일본이 상당히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을 향해서 수출 규제하게 된다면 그만큼 한국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몇몇 트렌드를 보시면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삼성이나 한국이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따라서 한국 정부가 백기를 들 것이다, 이런 어떤 일본 아사히 정부가 아베 총리의 어떤 전략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좀 착각이다, 이런 어떤 자조적인 고백을 아사히 신문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연이어서 아사히 신문에서는 잠든 아이를 깨웠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든 아이는 한국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한국에는 삼성전자나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신고가, 그리고 지난 7월 이후에 예상보다 다르게 한국이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한국이 탈일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아베 정부의 어떤 전략들이 좀 틀리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고요. 자, 통상자원부에서 나왔던 자료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몇 페이퍼가 어제 나왔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돼서 한국 정부의 어떤 공적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일이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세계 품목, 여기서 세계 품목이 한국이 상당히 일본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90% 이상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어떤 업종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세계 품목에 있어서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전 업종인데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폴리이미드, 이런 어떤 부분 관련돼서 포괄 수출허가,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할 때 3년이나 5년 단위로 턴키로 그런 품목은 그냥 자유롭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출하게 된다면 건 바이 건,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별 허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건별 허가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국의 어떤 기업에 수출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업무 플로우가 때로는 몇 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일본은 한국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상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한국으로 하여금 상당히 다시 한번 경쟁력이 커지게 좀 만들고 있다 보겠고요. 몇몇 종목 관련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솔브레인이죠. 솔브레인이 우리가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이것이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어제 관련돼서 솔브레인 이런 부분들이 16만 6,200원, 그러니까 어제도 3%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어떤 일본의 우려와는 다르게 상당히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럼 한국 정부의 어떤 코멘트 관련돼서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 수출 규제 관련돼서 페이퍼를 보시면 상당히 그 챕터별로 잘 정리가 되고 있는데 결국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 같죠. 소재 부품 육성을 계속해 왔는데 자립화가 낮은 이유. 그만큼 한국이 이번에 작년 7월이 일본이 그만큼 한국을 향해서 했던 것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 몇몇 기업들이 자립화가 안 돼 있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한국이 좀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코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기업 출연이 제약되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는 실증 양산 테스트 그리고 생산 단계가 단절됐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적시성 있는 투자 부족 등 한계가 있는데 이번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즉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그 경쟁력 있는 몇몇 소재 이런 부분들이 R&D를 하지 않은 이유가 그만큼 일본에 좀 싸게 들여왔는데 작년 7월 이후에 삼성전자는 몇몇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솔브레인을 비롯해 이렇게 어떤 한국 내 어떻게 보면 사슬 체인을 좀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반도체나 산업 이런 어떤 필수 품목들을 한국 어떤 종목 내에서 상당히 자죽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핑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 시총 비중 30% 상한제에 대해서 수시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가를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오류를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가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물론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작년 12월 달 이후에 한 20% 이상 올라온 상황들이죠. 근데 뭐 삼성전자만 보게 되면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다른 종목들은 더 오른 종목들이 더 많죠. 특히 글로벌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또 걱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챙겨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비중이 이제 30%가 넘어가서 이제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 여기에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따른 우려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게 정기 룰로 인해서 지난 정기 적용이라고 해서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 6월 달이나 9월 달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든 룰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그를 떠나서 그리고 특히 시가총액 1위고 한국 증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약간 수시 적용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의도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돼야 지수의 분산 효과나 리스크 관리 차원도 되고 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돼서 법규에 있다 보니까 동일 종목 비중 30%를 제한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또 다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상 이제 영향력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강제적으로 그러면 30% 내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코스피 200과 연계되어 있는 ETF라든가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그리고 또 뭐 더 커서는 MSCI 관련된 또 패시브 자금 이런 쪽까지 다 생각했을 때는 외국인부터 기관까지 일단 캡 룰에 적용되다 보니까 팔아야 되는 부정적인 수급에 대한 가능성들이 더 높아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얘기는 말도 안 된다. 네, 이건 하나의 규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규제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이제 파장들, 특히 정부 자체도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별 쪽에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단순하게 어떤 지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분산한다는 얘기는 자본주의 시장의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논리에 맞는 건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는 규제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비중이 커져서 또 만약에 다른 국가들 쪽의 흐름들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대만 같은 경우도 TSMC가 있을 거고요. 예전에 노키아 관련된 얘기들도 물론 있었을 테지만은
이런 어떤 시가총액 비중이 커져서 그의 지수가 좌지우지되는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삼성전자를 강제적으로 규정을 만든다. 이런 부분 자체가 어찌 보면은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순환매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만약 가격이 그대로라고 생각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서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상대적인 시가총액 비중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약간 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어제처럼 이제 다른 현대차가 올라서 시가총액 내 비중이 좀 올라가고 또 포스코가 살아서 올라가고 네이버가 살아서 또 관련된 시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하는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도 정부 입장 쪽으로도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한국거래소도 이에 따른 부당한 흐름들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다른 업종 쪽이나 종목들 쪽으로의 움직임들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좀 그렇게 해서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살 수밖에 없죠. 같은 내용인데 똑같은데 오히려 규제를 덜 받는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사고 싶은데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못 산다. 그러면 뭐 SK 하이닉스 사지 뭐라고 하는 단기적인 또 수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규제 자체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당 기업의 주가나 그리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정리하고 싶고요. 삼성전자 입장 쪽으로는 일단 주가는 단기적으로 아직 실적을 보여준 것도 없는데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부담감은 있다고 보여져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어떤 올라갔던 지금보다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실적 가치 비중을 더 높이 주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엄청 고평가라는 얘기가 맞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메리트는 여전히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다. 한관점 쪽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피해가는 전략을 짜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대안들도 충분히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짚고 왔고요. 이어서 현대차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어제 급등했습니다. 8%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12만 7천 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대차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가요? 네. 하면서 제가 드렸던 얘기 딱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가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주가도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중기적으로 이제 또 역배열 상태에서 한 단계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저항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현대차가 보여줬던 걱정과 우려에 따라서 나타났던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을 털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되 물론 시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안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지금 정치 테마주도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사기 못하다. 사는데 자신 없다. 그럼 차라리 이런 종목 사서 싼 종목 사서 그리고 실적의 바닥권이 확인된 종목을 사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도 똑같습니다. 그만할까요? 아니죠. 네, 계속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현대차 관련해서 작년 매출이 105조로 집계됐고 한 9%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이 부분은 일단 작년 하반기 때부터 충분히 언급이 나오고 보여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로 바라봤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한 50% 이상 작년 2018년도 대비해서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순이익도 3조 2천억. 98% 올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살짝 실적이 크게 부진한 적들이 있다 보니까 기저효과도 같이 좀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이 지난 한 5, 6년 동안 계속 하향하는 연간 실적들이 계속 뒷걸음질을 치는 역성장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찍는 방점으로 보여줬다는 데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왜 가치 투자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순이익이 한 3조가 넘게 됐는데 아직 시가총액이 27조 원입니다. 조금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죠. 게다가 주당 순자산은 25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배당 수익률이 3.4%대, 3%대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몇 개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비싸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아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까지 발목을 잡았던 게 실적이었겠죠. 실적이 안 나오니까 어떤 역성장하고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투대접을 받았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작년 실적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는데 확인이 됐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순이익이 한 4조 정도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저평 실적이 이제 반전되기 시작하는데 저평가는 뚜렷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글로벌 판매량, 특히 G2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 판매량들이 2년째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글로벌 판매량이 3.6% 줄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빈자리를 환율이 채워줬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원화가 다시 강세 기조로 가는 관점 쪽에서 이제는 환율과 관련된 P의 역할이 아니라 Q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환율이 약간 원화 강세 쪽으로 가는 것만큼 더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효과가 올해도 나오면서 실적을 견인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현대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환율과 관련된 쪽의 수익성보다는 판매량이 훨씬 더 늘어야 이 어떤 최근에 나오고는 원화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뒤집을 수 있다는 쪽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신차라고 하는 SUV 효과를 미국 시장에서 톡톡히 봤습니다. 팰리세이드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도 여전히 높은 상황들인데, 근데 이제 중국 같은 신흥국 쪽은 중국이나 인도 모두 다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부진하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가 가장 큰 키포인트죠. 중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GV80 또 기대감이 높고 판매 데이터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풀체인지 모델로 보여지는 투싼, 그리고 GV70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라인업 자체가 SUV가 우리가 지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쪽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하지만 글로벌 대세는 지금 친환경차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유럽 쪽에서 잘 팔리고 있는 친환경차의 보급형 모델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계속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도 하나의 중요한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또 트렌드를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사도 된다. 사도 된다는 좀 약한가요? 네. 어떤 그렇다고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12만 5천 원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매수 기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기적으로 역배열된 상태를 하나씩 넘어가는 입장 쪽으로 봤을 때 12만 5천 원, 13만 5천 원대의 회복세가 이어지게 되면 계속 또 탄력은 받을 수 있다라는 쪽의 압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짚고 왔는데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등의 효과에 힘입어서 급등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26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내일부터 또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흐름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관련해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앵커님도 설 연휴 때 어디 여행 가시나요? 저는 뭐 가족들 보러 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귀향하시는군요. 네. 네. 잘 다녀오시고요. 근데 시장은 또 약간 또 기대감, 또 우려감 반, 기대 반, 우려 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올 상황들이죠. 특히 한국은 27일까지, 중국은 30일까지인데, 특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우한 폐렴 사태가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예측 가능한 수준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이다 보니까 인구의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무조건 단기적으로 폐렴 사태가 거의 끝날 것이다. 뭐 물론 과거의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봐서 기사를 통해서 많이 아실 걸로 보입니다만, 근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블랙스완이죠. 뭔가 또 안 좋게 갈 수도 있다라는 쪽은 항상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춘절 이후에 대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안심만 하기도 좀 힘들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국내 시장은 그나마 그래도 지수가 올라오면서 실적 기준 대비한 PER은 좀 높은데 자산 대비한 PBR은 그렇게 또 높지가 않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항상 또 변하는 기조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지금 발표되는 실적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은 좀 과거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대되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개선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지금 발표되는 기업 실적들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낮은데 낮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 대비해서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주가의 탄력을 받는 상황들이죠. 따라서 지금 눈높이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또 올해에 대한 실적 변화에 대한 전망들이 또 주가를 이끌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과거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다는 시각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나 지금 어제는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해 첫 매수세를 좀 보여줬던 모습들인데 아직까지 기관들이 강하게 또 매수를 전환할까는 의문이죠. 지금 이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지난 라임 사태와 관련된 쪽에서 유동성을 좀 보강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매도가 좀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기 좀 힘든 상황 쪽에서 특히 지금 글로벌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도 미국 시장 중심으로 좀 비싸다라는 의견들 이런 것들도 좀 소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아직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흐름들은 오늘 어떤 설 연휴 전이니까 무조건 또 주가도 올려줄 거야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붙고 더블로 가는 공격적인 전략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 한 10% 정도는 적어도 10% 정도는 현금을 좀 남기고 어떤 연휴 이후에를 좀 대응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상. 네, 대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보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경상도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가 온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서쪽 지역 사시는 분들은 집 나서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국내에서 발생해 대기 중에 정체하는 대기 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인해 중서부와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대기 질은 좋지 못하지만 오늘은 전국이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이 1도, 강릉은 5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대전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이맘때 기온을 10도가량 웃돌며 거의 초봄에 가까운 기온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충청 지역 오전에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인천이 8도, 수원과 청주가 11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6도, 한낮 기온 12도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부산은 아침까지 비가 오다 개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설 당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